네, 시청자의 영혼을 울리는 경제학자. 네, 우석진 명지대 교수님 정말 저희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제가 사실 처음부터 편의점 개점하기 전부터 어떻게 좀 고정으로 예, 출연을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발 절더러 고정하라고 하셔가지고 예, 못했는데 어쩌면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반응이 뜨거우면 교수님께서 조금 생각해 주시지 않을까. 그래도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실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예. 정치자 영혼을 올리고 싶은 영혼의 경제학자 우석진입니다. 예. 예. 와. 예, 제 사실은 반갑습니다. 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제가 예.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서 예. 번외편을 제가 꼭 챙겨보는데요. 예. 너무 재밌어요. 예, 제가 아는 김종배 진행자는 잘 웃지 않습니다. 예. 늘 좀 화가 나 있고. 제가 그분을 웃기시더라고요. 예. 김종배 시선집중 처음 갔는데 예. 원래 교수들이 네. 보통 설명충이에요. 우리가 막 설명을 막 하거든요. 네. 근데 약간 한 2주 지났는데 네. 그 피드백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너무 설명하신다. 그래가지고 이러다 잘리겠다. 네. 그래가지고 예. 별명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예. 그래서 주장해서 예. 영혼을 울리는 영혼을 울리는 예. 경제학자. 예. 한번 해보자. 네. 그래가지고 올렸는데 반응이 좀 괜찮아서 예, 지금 3년째 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너무 좋아요. 예, 청취자의 영혼을 울리는 경제학자. 예. 벌써부터 임금님교의 캠디님께서 청취자의 영혼을 울리고 싶은 영혼의 경제학자 우석진 교수님 강님. 주식 때문에 이미 울 것 같아요라고 하셨고요. 예. 긍정의 힘으로 극복님께서 와 우석진 교수님이시다 하셨습니다. 예. 교수님 인기가 사실은 저희가 오늘 좀 일찍 시작을 했어요. 저 홍익표 원내대표 일정 때문에 좀 일찍 시작했는데 홍익표 원내대표 인터뷰하는 도중에 우석진 교수님은 언제 오시나요? 그런 댓글들이 막 달려서 제가 좀 민망했었다는 말씀을 좀. 이게 이제 저는 이제 경제학 공부하는 이제 사람이니까 네. 기본적으로 경제 공부에서 약간 보수적이에요. 약간 시장주의자고. 그런데 이제 여기 그 진보하시는 분들 보니까 기재부한테 네. 어떻게 보면은 지난 문재인 정부 봐도 그냥 질질 끌려다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우리 기재부 약간 얘기를 조금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고 어떻게 진행되어야 되고 국민들은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알려드리면 좋겠다. 조금이 아니라 굉장히 소상히 알려주셔가지고 교수님께서 많이 어려우시겠다. 그 시선 집중해서 어떻게 출연료 좀 제대로 받고 계십니까? 하여간 많이 올려줬어요. 다행이다. 예. 처음보다 한 두세 배 정도 올렸고 가장 좋은 점은 VIP 엘리베이터를 태워줍니다. 그래서 이야, 방송국에서. 돈은 못 주니까 엘리베이터라도. 엘리베이터 타장. 그래서 제가 그 방송 중간중간에 우리도 슈퍼젯 타면 안 되냐. 슈퍼챗을 하자. 슈퍼챗 하면 안 되냐. 그러니까 슈퍼챗 하시는 분들 좀 방송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MBC는 우리는 그런 거는 공영방송이라 대신 슈퍼챗 같은 건 어렵다. 엘리베이터 태워준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의 한 지금 3년째 하고 있는 건데 거의 많이들 잘려 나갔는데 어떻게 안 잘려 나가고 버티고 계시다.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면 제가 이거 하면서 원래 기재부에 무슨 위원 같은 것도 되게 많이 하고 무슨 평가 이런 것도 제가 많이 하고 요역도 많이 하고 했는데 다 잘렸어요. 그나마 방송국에서 잘리면 안 된다. 세상하다. 아이고 그냥 생계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교수님 너무 인기가 많으시고 학생들한테도 굉장히 인기가 많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수업을 하시면 아이들이 너무 재밌어할 것 같아요. 수업은 다시 또 설명충으로. 어떻게 명지대 경제학과를 한번 가볼까 했더니 다시 설명충으로. 그렇군요. 학교는 설명충이고 학교에서는 이제 제가 요즘에는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제가 원래 사실은 데이터 만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처리하고 분석하고 이런 거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 이런 거 말씀하실 때 정말 현란하십니다. 진짜 머리에 쏙쏙 박히게 공부를 가르쳐 주신다. 그게 이제 사실은 그 공무원들 상대로
연구용을 많이 해가지고 예, 이 공무원들이 되게 고지식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 이해시켜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좀 발달된 거거든요. 예. 교수님께서 슈퍼챗 말씀하셔서 그런가 봐요. 임금님기의 캔디님께서 주머니 사정 가볍지만 교수님 나오셨으니까 큰맘 먹고 쏩니다. 예, 슈퍼챗 15,000원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희가 너무 소중하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우리 교수님 출연료에 보태겠습니다. 예. 그런 건가요? 네. 친구들 와서 좀 쓰라고 해야 되겠네요. 본격적으로 경제 이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부 여당이 내년 총선 앞두고 야심차게 준비한 것 같아요. 공매도 내년 6월 28일까지 전면 금지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이게 하루천하로 끝났습니다. 제가 어느 사이트에 보니까요. 그 공매도 첫날에는 윤석열 대통령 만세. 역시 공정과 정의의 상식 1400만 개미의 꿈을 이뤄준 대통령이다. 그런데 그 이튿날 제가 똑같이 가봤더니 탄핵해야 된다. 윤석열 탄핵. 이게 막 올라옵니다. 또 속았다. 우리가 이렇게 천당과 지옥을 오가고 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책적인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정치적인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적인 논의는 사실은 그동안 많았어요. 학계에서도 많이 진행됐고 뭐 정책 당국들도 그렇게 진행을 해왔는데 이제 정치적인 측면이 있는 건데 그거를 이제 뭐 유불리를 떠나서 긍정 부정을 떠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윤석열 정부가 뭔가 좀 이 지지자들한테 효능감을 주고 싶었다. 효능감. 니네 이거 원했잖아. 이게 옳고 그른 거는 모르겠고 원하니까 우리가 해준다. 뭐 그런 것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내년도 중반까지 선거 지날 때까지 6월까지 지금 전면 금지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효과는 어떻게 날지 사실 잘 몰라요. 단기적인 것들은 지금 평가났지만은 중장기적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뭐 섣부르게 막 이제 욕하고 이럴 거는 아니다. 왜냐면 지지층이 지금 뭐가 좀 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이제 하나가 있고 예컨대 민주당 집권 시기에 니네 뭐했냐 우리 지지자들 위해서 뭐했냐 해준 거 없지 않냐 괜히 좀 되게 약간 되게 재밌었던 게 그동안 계속 정부의 그 간섭을 개입을 되게 중요했던 경제학자들도 정권 잡으니까 갑자기 뭐 시장이 중요하다 막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이 효능감 많이 못 느꼈는데 지금은 이제 뭐 효과는 모르겠고 모르겠지만은 일단 원했으니까 우리가 억압되니까 이거 들어주는구나 그런 측면에서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이슈를 묻잖아요. 묻어가고 이게 뭐 뒤에 뭐 다른 거 말씀드리겠지만 뭐 2탄 3탄 계속 나온 김포담에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경제 정책이긴 하지만은 다른 이슈를 묻어가고 특히 이제 민주당의 여러 가지 그 목소리들을 스피커를 다 묻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이 뭐 신문이나 이런 방송의 일면들을 장악하고 있으면은 좋든 싫든지 간에 이제 지지는 올라가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뭐 효과는 저는 있었다고 보고 다만 이게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는 거냐 이거는 사실은 상당히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단기적인 이제 선거 목적, 총선을 목적으로 해서 중장기적인 이익을 엿바꿔 먹었다. 엿바꿔 먹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놀랐던 거는 이 금융당국이 사실은 공매도 금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글로벌 스탠다드에 안 맞는다. 외국인 투자자들 다 빠져나간다. 이게 이제 사실 요것뿐만 아니고 몇 가지 좀 이런 정책들이 있어요. 갑자기 이 경제 부처들이 스탠스를 바꾼 게 있는 게 있는데 공매도 말고 딴 공매도 말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그 애견, 애묘 이런 개 키우고 고양이 키우는 이제 동물 이런 이제 이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반려. 근데 동물병원 가면은 그게 2011년도부터 부가세를 부과를 해왔어요. 부가세 10%니까 적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 그 애견, 애묘 이제 요 하시는 분들이 요
이 동물병원 부가세 면세해달라 요청이 뭐 엄청 들어왔습니다. 매년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기재부에서 세제실에서 절대 안 되죠. 그렇죠. 안 된다 이거. 이거 무슨 근거로 해달라는 얘기냐. 안 된다. 근데 올해 10월부터 갑자기 됩니다. 올해 10월부터. 저기 대통령 내외가 그러니까 여사님의 프로젝트다. 여사님의 프로젝트다. 여사님의 프로젝트다. 근데 갑자기 된다. 안 됐는데.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거 언론 보도도 그렇게 많이 나온 것 같지가 않은데요. 또 저만 또 주목을 하고. 이게 오로지 또 우리 교수님만 주목을 해서 보고 계셨던. 그러니까 이게 뭐 해줄 필요는 있어요. 왜냐면 이제 뭐 너무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 한번 개나 갔다 고양이나 오면 이제 애완동물 키우는 분들 늘어나니까 이게 너무한 거 아니냐 해서 좀 맞춰갈 필요는 있는데 저게 보는 거는 공무원들이 태세 전환을 한다. 갑자기. 그래서 세종에 있는 공무원들 제 친구들이 이제 국장급 이제 친구들 많은데 이제 세종시에 있는 공무원은 내분류다. 내분류. 감사받고 있는 공무원. 지금 이 순간 감사받고 있는 공무원. 전 정권 전 정권이든 이번 정권이든 하여간 감사받고 있는 공무원 쪽이 있고. 그다음에 검찰 수사받고 있는 공무원. 수사받고 그리고 재판받고 있는 공무원. 아이고야. 그리고 나머지 무능한 공무원. 그래가지고 다 이게 무능한 것도 있지만은 약간 무기력해져가지고 하라면 그냥 하는 거예요. 모르겠다. 버티던 사람들은 다 감사받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동안에 안 된다고 하는 게 갑자기 되는 거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공매도가 지금 되는 거예요. 공매도가 그 동안 이제 뭐 부작용도 있고 그다음 단속해야 될 것도 있지만은 이 공매도 자체를 존재의 그 필요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필요하니까 이걸 유지해 온 거고 공매도 금지해 달라는 많은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유지해 왔는데 갑자기 주말에 된다. 주말에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주말에 갑자기 된다. 이거는 상당히 이제 원래 경제 관료들 우리가 이제 모피아라고 우리가 약간 좀 비하해서 부르기도 하지만은 약간 곤조가 좀 있거든요. 근데 감사, 검사, 재판에 이제 무너지는구나. 약간 시달리다 보니까 갑자기 퇴선을 한다. 최근에 이제 그 금융위원회도 좀 감사를 좀 받았어요. 금융위도 감사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금융위 이제 고위공직자들한테 이제 전화해서 물어보면 막 쌍욕을 막 하죠. 이 새끼들 막 그러면서 이거 뭐 방송 아니잖아요. 하여간 이제 그런 분위기라서 이제 상당히 험악하군요. 잘 못 옛날 문재인 정부만 생각해 보세요. 문재인 정부 때 공매도 만약에 이걸 금지한다고 했으면 공무원들이부터 나 죽여라 막 그랬을 거야 아마. 그렇죠. 내가 옷 벗겠다 그러면서.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못 듣고 지나가고 특히 이제 뭐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이제 우리 하여간 뭐 학자 출신의 이런 사람들 갑자기 공무원 흉내 내면서 우리가 세계 지수에 포함되려고 하면은 이게 공매도 필요하지 이러고 이제 넘어갔을 건데 못 들었을 건데 그렇죠. 지금 갑자기 전환이 되니까 이게 뭐 사실은 검찰권 앞에 장사 없다. 뭐 이건 뭐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학자들도 그렇고 의사들도 옛날 문재인 정부 같았으면 의대 정원 못했잖아요. 결국 파업하고. 근데 이 사람들 너무 조용하다. 이게 검찰권 앞에 다 이렇게 무너지는 건가? 수사 앞에 무력해지는 건가?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권력은 이제 쓰라고 주는 건데 그동안 사실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좀 조심스럽잖아. 권력 쓰는 게요. 맞습니다. 그리고 선들 자제를 해야 되는 건데 역시 써본 놈이 쓴다고 분위기가 확 다르다. 저건 진짜로 하는구나 그러니까 약간 뭐 정책 측면에서도 예전에 뭐 해왔던 그런 왜냐면 정권은 바뀌지만은 정부는 계속 가는 거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늘 주장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관료로서 연속성을 유지하는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왔는데 뭐 지금
뭐 옛날에 뭐 유지해왔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진짜 뭐 태세 전환이 뭐 야 이렇게 쉬운 거였어.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였어. 이렇게 쉬운 거였어. 이게 제가 또 일례로 뭐가 있냐면 이제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기준 중위소득. 예. 그게 이제 이것도 바뀌었잖아요. 그것도 원래 네. 잘 안 바꿔줘요. 아. 그걸 매년 올려야 되는데. 네. 뭐 조금 3% 올리고 4% 올리고 네. 어쩔 때는 뭐 2% 올리고 막 네. 뭐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그거를 이제 그 기재부 복지예산과장이 와서 같이 협상을 하는데 네네. 예, 우리가 3%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복지예산과장이 동결이다. 아, 독일이다. 오 마이너스야 깎아야 된다. 예. 왜냐면 우리 2020년도에 마이너스 1% 성장했거든요. 막 깎자 나온 거예요. 야 마이너스 성장인데 어떻게 밀리냐. 그리고 협상이 잘 안 돼요.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도 뭐 아까거리면서 했는데도 뭐 3% 4% 간 거거든요. 근데 올해 6%를 갔어요. 와. 6% 거의 더블 이상을 간 거, 2배 이상 갔어요. 예. 이것도 태세 전환이다. 이렇게 쉬운 거였어. 왜냐면 이제 대통령이 저는 이거는 뭐 잘한 거라고 보는데 두툼하게 주라고 두툼하게. 두툼한 거 좋아하세요. 두툼한 거. 두툼하게 주라고 하니까 갑자기 태세 전환 6%. 야 이렇게 되느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공무원들 태세 전환이 참 생각보다 상당히 쉽다. 문재인 정부가 반성해야 되겠네요. 문재인 정부가 하여간 제가 뭐 어디 가서 이런 말씀 잘 안 드리는데 재정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제 대통령의 친분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긴 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분들이 친분은 있는데 이것도 거의 전문가 수준의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 집권했을 때 기재부가 이제 엄청 긴장했어요. 왜냐면 이제 뭐 촛불혁명 정부라고 하고 무섭잖아요. 그렇죠. 가만두지 않겠어. 뭐 그렇죠. 국정농단 세력 다 심판하겠어 이러고 들어왔으니까. 근데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제 그러니까 청와대 높은 사람들하고 얘기해서 들은 거 보면은 사회주의자보다 더 사회주의적인 정책들을 막 들고 와가지고 자기네 그거 막느라고 되게 힘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기재부가 6개월 지내 보니까 잘 모르거든요. 전문성이 없거든요. 몰라. 우리가 얘기해도 몰라. 그러니까 완전히 홍남이한테 막 휘둘려가지고 끝에 뭐 엄청 고생했죠. 그리고 2022년도에 윤석열 대통령 되자마자 2월달에 그게 코로나 시기인데 2022년도 2월달에 뭐 재난지원금 한번 더 하자 할 돈 절대 없다 그랬거든요. 돈 없어. 먹고 죽을래도 없어. 홍남기 장관이 그러고 다니는데 맞아요. 3월 달에 되자마자 2주 뒤에 53조로 찾아갖고 왔어요. 그러니까요. 세수가 53조가 여기 있었네. 그러니까 여기 있었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당한 거다. 당한 거죠. 그래서 뭐 다음에 집권할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다음에 하게 되면은 조금 그래도 좀 덜 친해도 별로 안 친해도 아는 사람을 써라. 아는 사람하고 잘하는 사람하고 써라. 그러니까 안 그러면은 또 당한다. 또 당한. 저는 이 부분을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으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이 부분을 좀 따서 보내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좀 잘하는 사람하고 친한 사람 말고 잘 아는 사람을. 그러니까 그게 약간 좀 권력자들은 약간 불안불안한가 봐요. 뭐 저게 혹시 뒤통수. 근데 윤석열 대통령도 다 아는 사람들 친한 최소 이제 40년 지기는 돼야. 그렇지. 그래 안지 수사 받아야 돼. 그러니까요. 굉장히 수사 받아가지고 내가 뭐 좀 알아야지 쓸 수 있는 이런 수준이다. 근데 교수님 아까 이제 공매도 관련해서 옳고 그런 건 잘 모르겠고. 그냥 일단 그 1,400만 개미들이 원하니까 하긴 했다. 근데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긍정보다 부정적인 효과가 더 있을 수 있다 이제 우려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선 좀 상상하기 어려운데 예컨대 이게 6월 말까지 지속됐을 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뭐 파급 이런 건 좀 어떤 게 있다고 저희가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 주식 안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이해하기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롱이다 숏이라는 표현을 그렇죠. 롱과 숏.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하려면은 그 정도는 이제 외우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롱이다 숏이다. 그래서 뭐 롱 포지션이다, 숏 포지션이다. 그래서 롱은 이제 사는 거야. 사는 거고 숏은 이제 파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롱을 취한다고 하면은
10,000원짜리 주식을 사잖아요. 네. 10,000원 주고 샀어. 네. 그러면 내가 가장 안 좋은 케이스는 이게 휴지가 되는 거예요. 휴지. 예. 했는데. 네. 그럼 내가 10,000원 손해 봐. 그렇죠. 예. 근데 만약에 이게 2배, 3배 오르면은 네. 이익을 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익은 이론상 무한대까지 뚫려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해는 내가 10,000원에 막혀 있지만은 네. 10,000원 손해 보면 땡. 네. 이익은 무한대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이걸 업계에서는 예. 업사이드 위로는 예. 잠재력이 있고 포텐셜이 있고 예. 다운사이드는 막혀 있다. 다운사이드는 프로텍션이다. 예. 근데 롱 포지션을 취하면은 예. 투자한 것만큼 이러면 그냥 끝이에요. 그렇죠. 근데 숏을 하면은 네. 파는 포지션을 취하면 이제 어떤 예. 문제가 생기냐면은 예. 내가 지금 10,000원짜리 주식을 하나 파는데 가장 안 좋은 경우는 예. 이게 막 가격이 막 오르는 거예요. 예. 그럼 배가 아프잖아요. 예. 예. 10,000원 주고 팔았는데 갑자기 2만 원, 3만 원 막 되면은 10만 원이 된다. 예, 그러면 내 손해가 되는 거예요. 예, 사실요. 그렇죠. 이 손해는 무한대 뚫려 있고 예. 가장 좋은 경우는 10,000원짜리가 이제 휴지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네. 그래서 10,000원에 팔고 10,000원 돈 갖고 취했으니까. 있다가 휴지가 됐으면 공짜로 하나 가져오면은 네. 주식 하나는 가지고 있고 10,000원 예. 생기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숏 포지션을 취하면은 예. 얻는 거는 제한적인데 예. 잃을 거는 엄청 큰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숏 포지션은 굉장히 위험한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네. 사실 저는 이제 학자적 양식으로 봤을 때 네. 자꾸만 개인이 공매도를 예. 취하는 건 숏 포지션을 취한다는 예, 거거든요. 예. 좀 위험한 길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예. 위험한 투자의 투자다. 길로 국가 내모는 거는 조금 안 좋다고 봐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 거냐면은 이제 살 때 저 네. 주식이 많이 오를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면은 네. 자기 돈만 가지고 사면은 예. 안 될 것 같잖아요. 좀 더 땡겨서. 빌려야지. 예, 사업의 모든 수익률은 레버리지에서 나오는 거고 네. 빌려야 돼. 네. 그래서 많이 빌려가지고 투자해가지고 이익 먹으면은 예. 수익률이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그걸 이제 우리 미수거래라고 해요. 주식 살 때 돈을 빌려줘요. 네. 그러면 이걸 터놨다는 건 뭐냐면은 네. 주식이 오를 때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힘을 네. 터놓은 거예요. 돈을 빌려서 네, 네. 네 돈 가지고만 해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원래는 네 돈 가지고 해야지. 그렇죠. 근데 이게 올라가는 힘이 있으니까 예. 내려가는 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주식을 팔아야 되니까 네가 없으니까 빌려서 팔아라. 네. 그래서 차익 매도를 만들어 놓은 게 이제 공매도인 거예요. 네. 근데 지금 공매도가 있으면은 네.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힘이 이제 작동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주식이 막 오를 때 공매도가 쫙 생긴다는 뜻은 이게 아래로 누르는 힘도 같이 그렇죠. 생기면서 위아래가 균형을 맞으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는 가격 발견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네. 재가격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 특별히 이제 뭐라고 할까 이걸 약간 정보 네. 우리 뭐 좋은 소스 없어 막 네. 이런 정보잖아요. 네, 근데 네, 정보에 네. 좋은 정보도 있고 나쁜 네, 정보도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정보가 막 돌면은 저 주가 오를 것 같아 그러면은 사람들이 막 돈 빌려서 막 사잖아요. 그럼 네, 위에서 네. 아래로 막 이렇게 예, 올라가는데 예, 예. 전문가들이 보면은 네. 저거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저거 약간 헛소리인 것 같아. 아. 니네 무슨 약 개발했다는데 예. 안 될 것 같은데. 예. 니네 무슨 약간 FDA 예, 예. 무슨 승인 받았다는 것 같은데 야 받았어? 신청만 한 거 아니야? 그냥? 예, 전문가들 그럴 수 알잖아요. 있지. 예. 그러니까 저거 올라간 거 내려간다 네, 그러면 네. 이제 공매도를 막 치는 거예요. 공매도가 이제 쌓여가면은 네. 이게 아래로 내리는 힘이 있으니까 하방 효과가. 예, 예. 더 이상 올라가지 않게 하는 거거든요. 예. 이게 그러면은 내려오면서 거의 이제 균형 가격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냐면 공매도가 쌓여있다는 네, 얘기는 예. 난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예. 기관들이 공매도를 쳤어. 그러면은 아, 저기 뭔가 헛수가 있네. 뭐가 있는 예, 모양이네. 예. 그러면서 좀 사는 걸 좀 자제하고, 하거든요. 예. 가만히 있으면은 이게 가격이 쭉 올라갔다가 네. 롤러코스터 떨어지지 확 떨어질 수가 그렇죠. 있어요. 예. 모르고 고점에 사는 사람들. 아니 왜냐면 야 우리 동네 아줌마도 샀대 그러면 야 나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오늘이 가장 싼 가격입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러면 또 발동을 합니다. 예, 경제는 하고 심리기 싶죠.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이제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예. 미수거래하고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공매도가 이제 균형을 이뤄야 되는데 네. 지금 그게 없어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야, 이거 되게 위험한 시장에. 가격이 지금 이제 계속. 오르는 힘은 지금은 있는 거예요. 예. 내리는 힘은 지금 없어졌어. 어. 그러니까 앞으로 예.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힘들은 예. 계속 작동하니까 예.
원래 실제 가격보다는 이제 가격이 조금 예. 서서히 이제 올라갈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보는데 이제 그게 이제 어느 날 폭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거 폰지 스킴이라고 하는데 폰지 사기라고 하는데 폰지 사기 당하는 것처럼 아이고야. 순식간에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순식간에 주가가 팍 떨어지는 게 6월 28일 이전에 될 수도. 그건 이제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른다. 언제 올지 모르죠. 왜냐하면 이 가격이 실제 가격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이제 자각하는 순간에 이제 떨어지는데. 아이고야. 조금 올라갔으면은 사람들이 덜 손해 보는데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한꺼번에 그 낙차가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이제 그거를 지금 그런 상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400만 개미의 꿈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1,400만의 꿈이 그냥?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약간 헷갈려 하는 게 기관이 공매도 친다는 거잖아요. 기관 나쁜 놈들인데 기관 돈도 사실 개인 투자자 돈이에요. 그렇겠죠. 연기금 그렇죠. 기관들이 펀드 뭐 다 이런 거니까. 자기 돈으로 하겠어요. 그렇죠. 그것도 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 전문가들이 치는 거거든요. 근데 하여간 그게 이제 그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힘이 막혔기 때문에 당분간은 뭐 위로 올라가는 힘이 지금 우세한 그런 상황이다. 보여지고 이제 이게 저는 어떻게 비유하고 싶냐면은 우리가 뭐 나이트클럽 기자님 혹시 나이트클럽을 다닐 그런 아니죠. 클럽 다니는. 뭐 그때는 뭐 20대 때 뭐 락카페였나요? 아니요. 락카페는 제가 한참 락카페는 못 가봤습니다. 제가 그냥 뭐였지? 액면으로 굉장히 어리신 줄 알았더니. 아니 제가 나름 80년대 끝자락에 학교를 다녀가지고 그 시절에는 그런데 잘 못 갔어요. 가면은 뭐라 그렇다기보다는 하여간 좀 그런 분위기도 아니었고. 아니면 파티 이런데 가면은 가면은 막 베이스 소리가 쿵쿵 나오잖아요. 들어가려 지하 내려가려면 그렇죠. 소리 나죠. 신나잖아요. 명동 그 로얄 호텔 근처에 가면 신나잖아요. 분박스로 노래 틀어주고 그러면 지금 그런 상황인 거고. 그런 상황이다.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일단 지금 이 경제 성장이 지금 잘 안 되고 그리고 침체가 되고 물가가 막 오르고 사람들이 그러면 서서히 막 열받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많이 화가 나셨어요. 왜냐하면 가서 시장에 갔는데 사과 3개 사면 2만 원 내놓으면 너무 그러면 거기 현장에서 완전히 빡치거든요. 그 토마토가 1.8kg가 18,000원이 그래서 잡았다가 돌아놓고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먹지 말자 당분간. 화나고 화나는데 지금 주가가 그래도 좀 내렸긴 했지만은 원래 2,200 코스피 2,200 하던 게 지금 2,500 가까이 갔다가 2,400 정도에 지금 약간 머물러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뭐 올랐다 내려서 조금 손해본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래도 막 2,200에서 그 출범한 그 대통령 출범했던 그런 시기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올랐다는 얘기죠. 조금 그러니까 조금 분위기 올해보다는 내렸지만 신난다. 신난다. 좀 기대에 bom직하다. 신난다. 지금 왜냐면 저도 그 뭐 주식을 많이 하지는 않는데 학생들 가르치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니까 조금씩 사요. 사고 팔고 이제 하는데 저 월요일 100만 원어치 샀죠. 100만 원. 일어나서 9시 반에 맞아 오늘부터 공매도 금지잖아. 일단 사야지. 사자. 왜 어떻게 버셨습니까? 화요일 날 바로 팔았죠. 화요일 날 바로 팔았죠. 화요일 날 20만 원 벌었죠. 아이고 맛있는 거 드셨습니까? 한 1억 있으면 1억. 저희가 항상 기회를 아는데 돈이 없어. 그러니까요. 돈이 없네, 진짜. 참 걱정입니다. 근데 기분 좋아요. 50만 원 생겼으니까. 근데 이게 여기에 돈이 많이 들어갔던 사람들 얼마나 이제 신이 나겠어요. 일단 벌었으니까. 이게 지금 언제 지금 팔고 나가느냐가 문제인데 그래도 돈 번 사람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신나고 이게 좀 악질인 게 뭐냐면은 이렇게 신나고 가고 있는데 파티가 끝났다 이거 해야 되잖아요. 이제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그거 나오죠. 그 노래가 나와야 되는데 그 노래를 틀기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그 노래를 안 틀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거 아닙니까? 그건 이제 자동적으로 경제는 이제 실질 찾아가거든요. 실질 찾아가기 때문에 언젠가는 터져요. 언젠가는 터진다. 올라갔던 것이 이제 급전직하기 때문에 경제가
그럼 상당히 이제 패닉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네. 상당히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래랑 엿바꿔 먹었다는 그런 네.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 이제 뭐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 많이 하는데, 뭐 여러 가지로 불투명성도 있고, 뭐 재벌들이 뭐 하는지 알 수도 없고, 그렇죠. 뭐 회계도 불투명하고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수님들이 이제 회계하시는 분들이 한국 그 기업 데이터 가지고 논문을 써가지고 뭐 좋은 저널에 이제 내려고 하면은 이런 한국 데이터는 못 믿겠다 이런 아이고. 레퍼리도 많이 들어와요. 근데 뭐 그 무슨 제도 아닌데, 그러니까 한국 데이터 못 믿겠다는 건데 여하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고, 근데 그런 거의 뒷면에는 이제 뒷면이 아니고 앞면인데 이제 해외 큰 펀드 매니저들이 한국에 투자하기 좀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한국에 이제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은 한국이 좀 위험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전략을 좀 구사를 해야 돼요. 여러 가지 전략을 구사를 해야 되는데, 예컨대 삼성전자 주식을 얘가 10개를 사고 싶다. 그래서 10주를 내가 샀어요. 근데 불안하잖아. 떨어지면 어떡해. 근데 팔기는 싫고. 5주를 내가 팔아야 되나? 근데 펀드 매니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소위 말하는 이제 롱숏 전략이라는 걸 쓰거든요. 동시에. 그러면은 삼성전자 10주 사면은 삼성전자랑 주가 관계가 제일 높은 거를 찾아요. 근데 하이닉스 찾아 반도체 연결돼 있죠. 그럼 반도체에다가 공매도를 쳐요. 그러면은 내가 삼성전자 10주 갖고 있으면서도 공매도를 쳤기 때문에 만약에 삼성전자 주식이 떨어지면은 하이닉스도 같이 떨어지거든요. 연동돼 있으니까. 그러면 그때 거기서 돈을 내가 벌 수가 있으니까 위험을 해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다양한 전략들을 구사를 할 수가 있어요. 펀드 매니저들이. 근데 한국에 투자를 하는데 공매도가 없어. 못 판대. 야. 일단 공매도는 없고, 공매도 없고, 이게 보니까 잘하면 팔지도 못하게 하는 거 아니야? 공매도가 아니라 매도도 못하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약간 불안함이 있거든요. 불안함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정부가 예컨대 우리가 뭐 경제 위기를 겪는다. 그러면은 경제 위기에서 주가가 떨어지면은 공매도가 오히려 더 그거를 가속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금지하는 나라들 많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여러 번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 국제 뭐 어떤 금융 위기 이럴 때 공매도 금지 왜냐면 일시적으로 뭐 주가 떨어지는데 사람들이 막 공매도 치고 있고 막 그러면은 이게 패닉으로 들어가니까 일단 금지, 다 금지다. 이런 거는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해줘요. 근데 지금 뭐 아무런 뭐 경제 위기 무슨 상황인데 갑자기 왜 금지야? 갑자기 왜 금지야? 그러니까 경제 그 참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는 이런 종류의 불확실성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갈 거야. 그러면 우리가 계획을 짤 수가 있어요.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예측 가능해야지 대응도 하고 보험도 들고 뭐 상품도 구성하고 여러 가지 이제 전략들을 구사할 수가 있는데 오늘 갑자기 주말 토요일에 나와가지고. 금융위원장이 진짜 완전히 넋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영혼 나간 월요일부터 공매도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표정이 진짜 그 외국계 증권사들 뭐 이런 얼마나 전화가 많이 오겠어요. 진짜 이거 니네 할 거냐 말 거냐 뭐. 그러니까 만약에 금지를 시켜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금지시키는 게 맞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유가 뭔가 좀 합리적인 시장이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시장하고 이제 해외 투자들이 봤을 때 한국 정부는 총선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구나. 그러면은 불확실성이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거 숏 커버링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기관들이 숏을 쳐놨잖아요. 공매도를 쳐놨는데 쳐놨다는 얘기는 빌려서 팔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현금 가지고 있다가 떨어지면 내가 이거 사가지고 갚아야지. 이러고 있는데 주식이 오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큰일 났지. 망하게 생겼네. 큰일 났지. 그러니까 월요일 날 시작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돈이 들어왔을 거예요. 막 이제 가격이 주가 오를 것 같으니까 오르기도 하고 오를 것 같으니까 이제 공매도 쳐놨던 사람들이 그거를 주식을 막 사기 시작했어요. 매집을 막 시작한 거. 왜냐면 갚아야 되는데 가격도 오르기 전에 사서 갚아야 되니까. 그래서 손해를 최소화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날 많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코스피는 한 5% 정도 올랐고 코스닥 한 7% 정도 올랐는데 그 중에 한 1, 2%는
미국이 그때 시장이 좋았어요. 그거 오른 거. 그리고 뭐 한 그 중에 다시 1, 2%는 이제 공모대 쳐가지고 새로 들어온 거. 그리고 나머지 3, 4%는 그 뭐 이제 공모대 쳐놨던 세력들이 그거 갚느라고 쇼 커버링 하느라고 사느라고 올랐어요. 그래서 그게 다 끝나고 나니까 화요일부터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빠지기 이게 다 시작하니까. 그렇구나. 역시 전문가의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쉽다. 그래가지고 여하튼 그 외국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아니 뭐 공모전 금지시켜 다 좋은데 뭔가 좀 합리적으로 하자. 합리적으로. 또 그러면 이 글자 이러다가 못한다 우리 진짜. 그래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글로벌 여러 가지 이제 주식 관련된 지수에 원래 편입할 때 사실 공매도가 필수 조항은 아닌데 필수 다 있어요. 선진국 지수.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려고 하는. 근데 그게 좋은 거는 뭐냐면은 이제 거기에 편입이 되면은 그 지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지수를 모방하는 펀드들이 생겨요. 모방하는 그거 못해서 따라가려고. 우리는 그거 따라간다. 그러면은 한국이 거기 편입돼 있으면은 한국 거를 주워 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시장이 깊이가 깊어지는 거죠. 왜냐면 지금 우리 경제 사이즈로 보면은 자본 시장이 작은 건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아주 깊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막 주렁주렁 되는 거예요. 막 이랬저랬. 아무래도 물량이 많아지면 훨씬 더 우리 자본 시장이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건데. 근데 거기 못 들어가게 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금융위원장의 설명은 뭐 공매도가 반드시 필수 조건은 아니다. 근데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거 있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글로벌 스탠다드 얘기하고 심지어 무슨 그 대선할 때도 나와가지고 3% TV 나와가지고 나 우리 글로벌 금융지수에 나 우리가 편입돼야 되니까 공매도를 우리가 폐지할 수는 없고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도 그렇게 대표도 그런 얘기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얘기 막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지금 와서 폐지를 하기 때문에 외국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정부의 신뢰도가 근데 참 웃길 것 같아요. 생각보다 대한민국이 촛불혁명도 하고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죠. 사실은 5개월 동안이나 이제 평화롭게 촛불을 들어가지고 정권 교체를 하고 뭐 사실은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뭐 이런 정도의 민주주의가 발전된 줄 알았는데 또 정권 교체가 되니까 바로 이게 그냥 선거를 위해서 막 경제 시장도 막 갖다 붙이고 막 이런 함부로 해도 되는 나라네. 생각보다 그렇게 탄탄하지가 않네. 이런 판단을 시장에 주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우스워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믿을 수가 없다는 게 가장 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독자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완전 민주주의일 수도 있지만 이제 경제라고 하는 거는 예측할 수 있으면 뭐든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서 봤을 때 이게 예측 가능하면은 괜찮아요, 사실은. 우리가 뭐 중국도 그렇고 뭐 무슨 다 독재 국가랑도 잘 교육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건 이제 쟤한테 만약에 우리가 잘 보였을 때 우리가 가능하다고 하면 또 괜찮아요. 경제 입장에서 보면은.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미친놈이랑 하는 거거든요. 아이고야. 도대체 어떻게 할지 모른다 그러면은 거기다 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그런 지경에 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느낌을 주고 있다. 그래서 뭐 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 같은 사람은 그렇죠. 굉장히 큰 실수했다. 맞아요. 그런 얘기도 맞습니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국내 투자자들의 저희가 지금 센티멘트라고 하는데 이 기분 좋아졌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소탄 대실한 거 아니냐. 소탄 대실이다. 그래서 우리 자본 시장에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그 계기를 조금 최소한 몇 년은 뒤로 놓친 거 아니냐. 놓쳤다. 왜냐면 요거를 회복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사실은. 일단 이게 저질러졌기 때문에 이걸 또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우리나라 그렇지 않아요. 다시 다른 건 몰라도 신뢰를 회복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자본시장이 공매도 때문에 너무 온탁하니까 그냥은 회복 안 된다. 그러니까 일단 나서서 일단 금지시키고 그리고 이제 회복하자. 그것도 뭐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게 그러면 회복이 될 수 있는 거냐 지금 한 6개월 남았는데 6개월 8개월 정도 남았는데 6월까지라고 8개월 남았는데 그 사이에 할 수 있는 거냐. 그래서
보통 이제 개미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전산화가 됐으면 좋겠다. 네, 전산화. 전산화. 네. 왜냐면 지금은 장외 거래이기 때문에 네. 종이로 막 종이로 막 써서 엑셀로 내고 빌려왔다, 빌려줬다 막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소위 말하는 불법 공모회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은 내가 팔았는데 지금 주식은 지금 줄 필요가 없어요. 실물은 이틀 뒤에 주면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일단 팔아. 그리고 이틀 동안 구해갖고 와. 그리고 묻혀. 일단. 그게 이제 무차익 공매도거든요. 그런 것도 지금 사실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사실 이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당연히 엄단할 필요가 있는 거죠. 검찰 출신 대통령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일단 미국에서는 이제 무채 공매도를 해요. 이거 다른 나라들은 많이 맡고 있지만은 미국에서는 이제 무채 공매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그 영업해 오던 회사들이 들어와서 이게 뭐가 문제야? 우리는 불법이 아닌데. 왜냐면 기관들끼리 서로 이제 주로 야, 좀 꺼져. 꺼져.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관들끼리 원래 사실 하는 기본적인 이제 거래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만기도 없어요. 빌려줘. 근데 왜 빌려주는 이유는 서로 가격에 대한 기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안 떨어진다고 생각해. 나는 떨어진다고 봐. 빌려줘. 가져가. 뭐 이런 그리고 나한테 수수료만 줘. 그렇게 하는 거고 대신 요 거래의 그 단점 뭐냐면은 빌려준 놈이 갑자기 나도 떨어질 것 같은 이런 생각 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가만 있어봐. 갖고 와. 갖고 와야 돼요. 그렇구나. 갖고 와야 돼요. 근데 개인들은 만약에 소위 말해 대주인데 주식 빌린 대주인데 대주를 하면은 90일 만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미 투자자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 요 그라운드를 두 번째 맞춰줘야 된다. 그라운드를 플레이 그라운드를 운동장을 똑같이 해줘야 된다. 근데 아까 그 기관은 무한정 빌릴 수가 있네. 그래서 내가 빌려가지고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렇게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90일 만에 갚아야 되니까 나는 91일에 떨어질 수가 있는데 갚아야 되니까 뭐, 기회를 잃는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맞춰달라는 이 두 가지 두 가지예요. 요구다. 예컨대 뭐 거기에 추가적으로 뭐 담보. 왜냐하면 기관 간에는 서로 신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담보를 조금만 잡아도 되는데 개인은 모르잖아요. 모르죠. 너 누군데. 그렇죠. 알 수 없죠. 조금 더 이제 담보비율이 높거든요. 그거를 맞춰달라. 그래서 이제 그런 요구 사항이 있어요. 그럼 차라리 2월 해주는 게 더 나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8개월 사이에 할 수 있는 거냐? 못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저기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거래소하고 이제 이게 증권을 맡은 이제 예탁원인데 예탁원에서 기술적으로 좀 어렵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요. 그렇구나. 근데 이제 투자자들은 안 믿죠. 개미 투자자들은 안 믿죠. 가능한 거 우리 지금 전산이 무슨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 불가능한 게 어디 있어? 빨리 해. 이제 이런 건데 그 하여간 어려운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난이도가 있다. 그래서 뭐가 있냐면 우리가 그 집을 사고 팔면은 등기 치잖아요. 등기를 치는데 등기는 이제 등기소에 등기하면 거래가 등기 보이잖아요. 근데 집을 빌리고 서로 빌려주는 전월세는 지금 전산화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렇구나. 그런가요?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안 돼 있어요. 왜냐면 예컨대 전세가 얼마큼이야? 우리가 얼마큼 전세야? 그러네. 생각해 보니까 뭐 없어. 네이버 부동산 이런 것만 보고. 그러니까 전세 가격은 나오는지만 그게 전세가 지금 얼마만큼 그렇죠. 그거는 가능한 그게 조금 잡히는 이유는 전세를 받은 사람이 들어간 사람이 확정일자를 맞아요. 받기 때문에 행위안부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월세도 사실은 그동안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전월세에 대해서 과세하려고 할 때 과세가 힘들었던 게 누가 전세에 얼마큼 전월세를 하는지 몰라요. 근데 월세는 어떻게 극복을 했냐면은 그 월세에 대해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이런 걸 해줬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연말정산에 그걸 막 신청하는 거예요. 근데 월세 좋네. 그렇게 해서 파악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고 파는 시장이랑 빌리고 빌려받는 시장이 약간 분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통합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 그래서 하면 좋은데 저도 이제 하면 좋다고 봐요. 하면 좋다고 보는데
8개월 만에 지금 할 수 있는 거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기술적으로 상당히 예. 굉장히 좀 난이도가 높은 높은 작업일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하면 좋다고 보지만은 그럼 과연 갑자기 이렇게 중단해가지고 예. 스케줄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네. 나는 2년 뒤에 다 완성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어느 날 아무도 모르게 자 이제부터 시작 이렇게 해서 이거 해낼 수 있는 과제냐? 그렇지만은 않다. 예. 그래서 8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은 없던 일로? 아니 1년 뒤에 또 하겠대요. 아직 안 끝났다. 아유, 하여간 이게 지금 정치가 그냥 뭐 시장이나 이런 거 고려 없이 일단 표가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지르고 보는 식으로 했는데 이게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면 또 이거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과연 누가 책임을 질지 그것도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결국 민주주의의 모든 정책은 선거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 사실은 굉장히 핫한 아이템이에요. 대선 때도 나왔던 거고 사람들이 내가 돈이 없어서 못 샀다. 그럼 아쉽잖아요. 야, 저도 샀어. 나도 사야 되는데 나한테 얘기 안 해줬으니 아쉽다. 근데 그것보다 더 나쁜 게 쟤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봤다. 떨어졌다. 이거는 진짜 못 참거든요. 사실 진짜 화가 엄청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게 공매도를 쳐서 내가 떨어졌다. 공매도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래서 공매도를 그러니까 이게 언제든지 이게 핫한 토픽이 되는 건데 이게 만약에 총선 전에 만약에 이렇게 시작이 됐으면은 효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알 수가 없게 아마 총선판이 약간 흔들렸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게 먼저 나오다 보니까 지금 한번 흔들리고 조금 먼지가 이제 쭉 가라앉는 중이거든요. 그 사람들도 기분 좋았다가 계속 좋은 건가 지금 이게 좀 봐야 되겠네. 손해 볼 수도 있어. 이런 약간 차분해지는 이제 시기가 올 거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총선에서 위대한 국면으로 뭐 작동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마이크는 가져왔다. 마이크는 가져왔다. 알겠습니다. 공매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48분이 지났어요. 원래는 지금 우리가 진짜 돈을 못 벌고 이렇게 아니 지금 뭐 횡재세 얘기도 해야 되고 상속세 얘기도 해야 되고 뭐 지금 해야 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일단 이재명 대표가 대선 때도 살짝 얘기가 나오긴 했었는데 횡재세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경제지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거 하면 기업 생존을 위협한다. 외국인 투자 심리가 악화될 거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은행 정유사. 근데 이거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영국도 하고 있고 뭐 유럽연합도 하고 있고 뭐 미국도 검토 중이고 뭐 많은 나라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현실적으로 두 가지 입장에서 봐야 돼요. 하나는 요거를 이제 뭐 필요하다는 거는 우리가 공감을 한다고 치고 거기서부터 싸우면 이제 너무 초입에서 싸우는 거니까 일단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거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받아들이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거를 만들 수 있는 거냐? 만들 수 있냐? 만들 수 있냐? 예컨대 뭐 횡재세라고 하는 거를 지금 만들 수가 있는 거냐? 보통은 이제 법인세에 부과해서 부과하는 식으로 보통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특정한 산업을 특정해가지고 은행업, 뭐 정유사 특정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냐? 우리나라는 그렇게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경험이 없어. 정부 수립 이래 단 한 번도. 제가 정부 수립까지 가면은 제가 저는 자신은 없는데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다. 왜냐면 이게 차별하는 거잖아요. 차별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본 적은 제 기억에는 없어요. 제 기억에는 미국은 이런 걸 해본 적들이 있어요. 미국은 1917년대도 이렇게 했고 뭐 80년대도 해봤고 이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를 그렇게 뭐 너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열심히 하면 한다. 이제 요건데. 우리나라 이 법인세 체계에서 이게 가능한지를 제가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법인세라고 하는 거는 올해 통과를 시켜도 내년도 번 소득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참 있다. 너무 머네요. 너무 멀어. 그러니까 작년에 법인세 감세했잖아요. 올해 법인이 번 거에 대해서 내년에 과세. 그러니까 너무
너무 멀어. 너무 멀기 때문에 당장 필요한 건 내년부터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정부가 세수 결손액이 60조나 되고 이걸 법인세를 3%나 깎아주고 뭐 이런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횡재세라도 해서 좀 세수 부족을 메워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단순 계산. 특정 산업을 타겟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럴 때에는 우리 정부의 전가에보도 부담금이 있다. 부담금. 부담금이 있다. 부담금. 그래서 제가 부담금 아이디어를 좀 말씀드린다. 부담금. 횡재세 이런 거 말고 부담금으로 들어라. 횡재 부담금. 횡재 부담금. 이거 어떤 겁니까? 이제 우리 부담금을 준조세라 그래요. 준조세. 우리 뭐 각종 기금들 있지 않습니까? 뭐. 기금들. 영화 좋아하시면 영화 보면은 영화표의 3%가 영화 증진 영화 발전 기금, 영발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부담금으로 해가지고 뭐 골프 치러 가면 골프비 얼마 뭐 이런 게 다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기금인데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부담금들이 있습니다. 부담금들. 제가 이제 기금 평가위원도 하고 부담금 평가위원도 그러니까 주워드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실전에서 경험한. 근데 여하튼. 부담금을 부과할 수가 있어요. 예컨대 독과점을 우리가 그 유지하게 해주면 혜택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금융산업은 규제산업이에요. 그래서 열 몇 개의 은행만이 영업할 수가 있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렇죠. 원한다고. 퇴직하니까 내가 은행 하나 해볼까? 동네에서 신용 좋은데 한번 해볼까? 이게 안 되거든요. 원래 삼성이 막 은행 하려고 막 했다가 안 돼가지고. 우리 또 은산분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금산분리도 있고 굉장히 복잡한 규제를 받고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어요. 일단 시작하면. 그러니까 난 망해서 안 껴줘. 망해서 나가려면 그냥 기다려봐. 우리 공적자금이 있어. 공적자금. 그래서 망해도 돈을 막 밀어넣거든요. 살려주죠. 그거는 여러 가지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 하다 보니까 은행이 돈을 버는 거예요. 기본 독과점 규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영업을 못해도 그냥 남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서비스는 안 좋은데 광고를 많이 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독과점 산업이 그렇거든요. 특히 은행이 그래요. 은행이. 은행은 그 안에서 갈라먹는 거기 때문에 뭐 광고가 뭐 어마무시하죠. 근데 저도 뭐 이제 특정 은행 해가 뭐 오래 썼는데 앱을 막 10개씩 깔아야 돼요. 앱이 10개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서비스가 약간 후지죠. 표현 좋은데 후지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경쟁이 없기 때문에 마치 공무원처럼 은행이 공공기관처럼 막 돌아가는 거예요. 관료적으로. 근데 은행이 최근에 돈을 어떻게 많이 벌었냐. 지금 코로나 시기에 사람들이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른 나라는 다 재정을 썼어요. 근데 우리는 홍남기한테 휘둘려가지고 우리는 돈을 빌려줬어요. 그렇죠. 그리고 돈도 그냥 빌려준 게 아니고 정부 보증을 붙여가지고 빌려줬어요. 그러니까 대출이 엄청 늘었어요. 거기다 이제 금도 뛰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국민들은 고생을 하는데 은행들은 돈을 벌었어요. 그 은행이 우리나라 은행이 세계적인 은행이냐? 꼭 그렇지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 그 인증 하나 하려고 그러면은 무슨 인증 뭐 공동 인증 뭐 인증서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뭐 키보드 보안을 깔았습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많아요 절차가. 세계 어느 나라 가도 뭐 그렇게 복잡한 데가 없어요. 근데 경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경쟁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은행 산업이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그거 벌을 수 있던 거는 정부가 보호를 해줬기 때문에 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거기에 우리가 부담금을 부과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니네 우리가 독과점 보호해줬으니까 그리고 돈 많이 벌었으니까 니네 매출이 얼마큼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내라. 연대 부담금이다. 연대 부담. 사회 연대 부담금. 사회 연대. 그래서 그거를 기금에 넣고 그 기금을 이용해서 우리가 재정 지원을 해줘야 될 사람들 조금 지원해주는 사업들을 하면은 그러면 이게 약간 뭐 순환이 될 것 같아요. 순환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조세 형태로 이제 이게 이제 되지는 하면은 상당히 복잡하다. 우리의 지금 조세 체계에서 상당히 복잡하다. 그래서 저는 뭐 논쟁만 하다가 현실성이 조금
없어지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네, 그 민주당이 횡재세를 하겠다라고 선포한 것은 또 이것도 정치용구에 불과한 걸까요? 정말 할. 그러니까 뭐 뜻은 알겠어요. 네,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뜻은 알겠어요. 그리고 대통령도 은행들이 마치 종처럼 사람들 소상공인 부려먹는 거 아니냐. 뜻이 합치됐으니까 이제 방법만 찾으면 되는 건데. 드디어 협치하는 겁니까 대통령하고? 근데 대통령이 말한 거고 기재부는 반대로 가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반대로 가니까 여하튼. 뭐 기재부 센스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부담금 방법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약간 이제 경제적인 문제인데 예상한 것만큼 거칠 것이냐. 그러니까 이 횡재세 같은 거를 했던 이제 미국이나 영국도 마찬가지지만은 다 그게 걱정인 거야. 우리가 예컨대 뭐 지금 이윤이 나니까 거기다가 영업이익에다가 몇 프로 과세하면은 뭐 예컨대 뭐 매년 5조는 그냥 들어온다. 계산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안 들어. 보통 한 5분의 1. 많이 안 고쳐요. 왜냐면은 기업들이 또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비용을 엄청 여기다 털어버립니다. 비용을. 비용을 엄청 털어버려서 실제로 영업이익이 그만큼 실현이 안 돼요. 야, 그러면은 실익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냥 그러니까 거품에 불과. 이건 이제 약간 다른 얘기인데 그 이재명 대표 그 위례 성남 대장동 대장동 말고 그 전에 이제 위례 신도시 개발할 때 그 정률로 그 수익금의 정률로 그 배당을 받기로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수익금이 없어요. 비용을 다 털었어. 다 털어서 비용으로 다 털어버려가지고 수익금 빵. 한 1,000억 좀 난다 그랬는데 해보니까 100억 막 이런 거. 기업 회계라는 것도 그런 겁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그 대장동 갔을 때 정액으로 가게 되는 그게 이제 스토리가 이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기업에 과세한다는 게 그게 아주 쉽지 않아요. 어떻게든 안 낼 국리를 구멍을 찾는다. 그러니까 예컨대 뭐 이런 거예요. 올해 그 작년에 법인세 내린 게 내년부터 시행이거든요. 올해는 법인세가 내년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뭘 하냐면 올해 이익을 실현시키질 않아요. 법인세 내년에 가면은 법인세 내려가는데 야 올해 다시 하지 마. 잡지 마. 올해 내년에 내년부터 해. 그래서 올해 법인세가 좀 적게 들어온 것도 있어요. 그래서 세수가 더 부족한 이런. 세수가 그렇죠. 그래서 기재부가 약간 기대하는 거는 올해 밀어넣은 거 내년에 조금 들어올 거니까. 괜찮다. 조금 늘어날 거다. 이렇게 보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개인처럼 이 소득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뭐 작년, 올해, 뭐 내년 이렇게 왔다 갔다 옮길 수 있는 개인은 툴이 별로 없어요. 기업은 얼마든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딱 보인 대로 과세한다고 해도 사실은 그렇게 쉬운 건 아니고 그렇다고 이제 소급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교수님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상속세 이것도 여쭤봐야 되고 그런데. 짧게 그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상속세 이제는 손 좀 봐야 될 때가 왔다. 근데 민주당 일각에서는 야, 이 사람들 이거 법인세도 깎아주더니 상속세까지 부자 감세 릴레이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아니 세수도 부족하다면서 돈도 없으면서 돈 낼 사람들한테 오히려 더 그 세금을 깎아주면 뭘로 건전재정 하겠다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제 윤석열 정부는 자기 뽑아준 계층의 성실히 봉사하고 있다. 계급 이익에 그냥 뭐 적극. MB 때도 그 MB 취임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그 이 상속과 관련된 그 가업 상속을 하는 경우에 세금을 2년에 좀 깎아주겠다. 맞습니다. 이게 기억이 나요. 첫 번째 민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그 아주 전폭적으로 지지해준 계층에 대한 이제 서비스다. 그렇죠. 민원상. 민원상.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과소평가하면 안 되는 게 종부세도 2%밖에 안 낸다고
그걸로 민주당 갔거든요. 별거 아니다 이거. 네. 2%가 내는 세금이니까 올려도 된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죠. 우리 국민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나도 잠재적으로 2% 낼 수가 있어. 있어. 예. 근데 상속세도 사실은 한 3, 4% 내는 세금이에요. 전체 국민 가운데. 그러니까 이제 상속을 이제 하는 대상 국민들 중에서 한 3, 4% 정도 매년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러니까 일부만 내는 세금입니다. 근데 일종의 뭐 부자들. 그렇죠. 왜냐면 이제 기본 공제가 있기 때문에 빼고 나면은 한 10억 정도 되는데 빼고 나면은 넘어가는 사람이 한 10% 정도 되는 건데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 왜냐면 국민들이 내가 상속을 낼 수 있다고 사람들이 보통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일정 부분 맞장구를 쳐줄 부분들이 좀 있다. 그래서 예컨대 지금 보통 뭐 배우자 공제 뭐 자녀 뭐 이렇게 공제하면은 5억 5억 해서 보통 한 10억까지 그냥 공제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아파트 가격도 올랐고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하나 넘겨줄 때 남편 죽어서 와이프한테 넘겨주는데 만약에 뭐 10명짜리 넘겨주면 상속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돈이 없으면 막 팔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맞춰줄 필요가 있다. 맞춰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본은 맞춰줘야 된다. 왜냐하면 세부담을 중립적으로 유지를 좀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는 물가 연동을 막 해줘요. 물가 올라면 더 크게 해주고 적게 해주고 그래서 부인한테 주는 거는 무한정 줄 수가 있어요. 우리는 부인한테 주는 것도 남편한테 주는 것도 배우자들 5억까지밖에 안 해주거든요. 근데 이건 좀 미국을 좀 배울 필요가 있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하여간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못 하고 있던 건데 이거는 맞춰줄 필요가 있다. 근데 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예컨대 뭐 넥슨 뭐 김정주 회장 6조 원 냈다. 이건희 회장 그리고 셀트리온 뭐 상속할 준비를 못했다. 뭐 이런 거 막 그렇죠. 보도가 후끈한 거 막 하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는 이제 30억 이상 되면은 세율 50%. 그리고 주식에 경영권도 있으면은 60%까지 과세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사회적 합의를 봐야 돼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요거를 어떻게 할까? 근데 이게 높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그동안 우리가 과세 체계가 투명하지 않아가지고 평상시 세금을 안 내고 막 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득 감추고. 그걸 과세 포착률이 낮다 이렇게 이용호 의원은. 그거는 이제 우리가 소득 적출률이라고 적출. 적출. 아유, 수술하는 것 같습니다. 그 세무조사 나와가지고 네가 이제 소득 얼마나 신고를 안 했냐 그래서 소득을 찾아내잖아요. 그게 한 50% 넘어가요. 적출률이 이게 50% 가능하구나 50%는. 우리는 다 유리할 지갑이어가지고. 그래도 뭐 다들 용돈 받고 이런 거 사실은 신고 안 되면은 뭐 사실은 좀 숨길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자영업자들이 우리 많잖아요. 그쵸. 자영업자들은 또 여러 가지 툴들이 또 있거든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감출 수 있는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상속세가 높은 거예요. 끝낼 때 한번 정산 한번 하자. 돌아가시기 전에. 왜냐면 다 나오잖아요. 재산이 이제 숨겨놓은 게 다 나오기 때문에 이때 정산을 하자는 의미에서 상속세가 좀 높았던 거예요. 그 민주당이 상속세 낼 때 평생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세액공제해주자. 이런 게 뭐 좀. 그 정산의 개념이죠. 이게 정산의 개념. 정산의 개념. 일단 상속세를 하고 내가 평생 세금 낸 게 있지 않냐. 그것도 또 과세하는 건 두 번 과세는 그러니까 요거는 내가 빼줄게. 그건 빼줄게. 이렇게 정산을 좀 하고. 정산의 개념이 있는 건데 저는 무엇보다도 이제 사실은 그 일반 이제 시민들은 요 공제액을 올려주면은 이제 요거는 정리가 되는 거고. 이제 재벌들 상속할 때, 그렇죠. 지금 이제 재벌뿐만 아니라 중견기업까지 내려와 있는데 중견기업 상속할 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는 조금 논의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니네가 좀 사회에 좀 기여를 조금 많이 해. 약간 그게 스웨덴 같은 케이스거든요. 스웨덴 재벌들은 예컨대 뭐 아무나 상속받을 수 없다 뭐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공부도 잘해야 되고 뭐 군대도 갔다 와야 되고 뭐 그런 조건들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네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하는 사회 뭐 기업을 넘겨받는 거 괜찮다 이제 이런 합의가 있는 건 우리는 그런 합의는 좀 없거든요. 없죠. 뭐 자식이면 그냥 받는 거니까. 니네가 뭐 속이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아이도 우리가 의심도 많고 실제로 또 그렇기도 하고. 맞아요. 그리고 가업 상속이라는 것도 가업을 상속하라고 했지. 상속받은 자식들은 그거 하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딴 걸 또 벌리잖아. 나는
야, 나는 자동차를 하고 펀드 하고 싶어. 싶지. 펀드를 나는 하고 왜 싶어. 나는 나사 깎는 거 싫어. 우리 아버지가 그렇죠. 돈 많이 벌어오니까 받아가지고 나는 카페하고 뭐 요식업하고 아니면은 좀 자신하는 거 하고 싶지. 내 잠바 입고 이런 건 싫어. 뭐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 가업 상속에 대한 한도도 지금 올려주고, 그다음에 업종 바꿀 수 있는 것도 상당히 지금 완화를 이번 세법 개정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오, 그렇구나. 2단위까지 넘길 수가 있어요. 2단위까지 넘길 수가 있고, 업종도 우리가 대분류라고 표현하는데 대분류 내에서는 그냥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굉장히 완화해주고 싶어하죠. 아직 통과는 안 됐어요. 완화해주고 싶어서 지금 난리 났죠. 이것도 좀 그 민원성이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저기 투표계층에 아주 성실히 봉사한다. 민주당 반성해야 된다. 민주당 반성해야 된다. 도대체. 그리고 신랄합니다. 민주당이 뭐 검찰 개혁한다고 이런 거는 많이 했는데 요건 이제 재정 개혁이거든요. 재정 개혁. 돈 쓰고 정부가 돈 쓰고 걷고 이건 재정 개혁이거든요. 그렇죠. 이거 진짜 중요한 영역인데. 이게 진짜죠. 사실 이게 알짜. 제가 작년 3월 때 윤석열 정부가 그 출범했을 때 그 인수위원회를 보고서 제가 이제 어떻게 규정을 했냐면은 요거는 검찰 특수부하고 금융 마피아의 연합 정부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거 같이 해먹는 겁니까? 제 기재부와 검찰이 짬짬이 해서 같이 해먹는. 그럼요. 그래서 민주당은 뭐 하는 건지. 민주당은 이제 흉내내고 있죠. 흉내. 나 갑자기 시장주의자가 됐어. 그래서 흉내내고 나는 제가 이제 듣기 싫은 얘기 중 그러니까 가장 듣기 싫은 얘기가 뭐냐면은 예전 이제 문재인 정부의 높은 자리에 올라왔던 분들이 공무원들 일 잘해. 칭찬 엄청 합니다. 그런 얘기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공무 흉내를 내 갑자기. 그래서 공무원들은 또 자기 돌아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통제하라고 사실은 정치인들이 가는 거거든요. 근데 휘둘렸잖아요, 많이. 그러니까요. 정책 당국에서 엄청 그냥. 근데 다만 이제 이 공무원들 정부가 저는 약점이 있다고 보는 게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위기가 있는데 요거를 덮어요. 그러니까 늘 민주당 출신들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책임은 우리가 지는 거야. 어공. 그런데 뭐 알아야지지. 알아야지지. 아유, 그러니까요. 참. 알아야지지. 내가 참 교수님 말씀 오늘 들어보니까 참 적재적소에 전문가들이 정말 그 국민에 봉사할 수 있는 이제 판단과 그리고 이제 아무리 어려우면 민주당도 윤석열 대통령처럼 표를 준 집단에게 그렇죠. 정확히 봉사하는 민주당도 그런 측면에서 정확히 봉사하는 이런 노력이 계급성이 있죠. 그렇죠. 당파성 계급성이죠. 그렇습니다. 뭐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거는 이제 기본으로 당연히 가지고 가야죠. 그래서 무슨 너무 중도로 간다 이런 거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상하다. 민주당이 본질에 좀. 저는 뭐 약간 지금 민주당의 색깔이 좀 뭐 100% 동의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니네 색깔이 있는데 왜 와서 딴 얘기해야 하냐. 중도인 척 왜 그러는 거지 도대체. 표 받은 집단에 충실하자. 오늘 교수님 무려 8분 41초나 제가 늦게 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오늘 댓글도 너무 반응이 좋고 한 달에 한 번은 나오시는 걸로 해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드리면서 끝으로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30초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검찰 개혁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재정 개혁이 상당히 필요한 때고 지금 우리 재정의 틀은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어낸 재정 개혁의 틀에 의해서 좀 굴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정부가 들었으면은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재정 개혁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 잘하는 사람하고 하셔라. 누구랑 해도 좋은데 잘하는 사람하고 하셔라. 친한 사람하고 하면은 똑같다. 똑같이 말아먹는다. 잘하는 사람들하고 하자. 친한 사람들 말고. 오늘 친한 사람들하고는 정치하고 정책은 잘하는 사람들하고 정책은 잘하는 사람들하고 하자. 오늘 소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조만간 또 뵙기를 기대하면서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